그러니까 우리 남한만 선이 아니며 북한 넘어 저쪽, 그러니까 그들, 북한도 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쪽 저쪽, 그 다음에 우리 그들, 남한 북한, 이거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아마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하신 김채원 선생님의 발표문과 강인숙 선생님의 토론문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무용 인류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950년대까지 진화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온 인류학적 개념인데요. 보통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적에 자기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그때는 이제 백인 위주의 연구자들이었겠죠. 그들은 이제 자기를 우리로 지칭을 했고, 우울적인 시각에서 내가 조사하는 대상,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나 어느 지역을 그들, 그러니까 굉장히 미개하고 좀 저급한 단체로 집단으로 지칭을 하고, 열등이라든지 악이라는 표현을 써서 차별하게 일쑤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자민족 중심주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채원 선생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것은 북한 무용을 우리 남한의 자민족 중심주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북한의 내재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집단 내부의 시각에서 읽어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샜지만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통일은 개인과는 무관하게 정부가 주도하는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육체라는 작품으로 내한 공연을 한 독일의 안무가 자샤 발츠에게 이곳 무용가들은 북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며 어떻게 표현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서 일순간 당황하여 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샤 발츠의 질문에는 그 전날 제가 보았던 육체 공연에서 목격한 인간의 존재와 움직임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독일의 전쟁, 분단, 통합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한 한국 안무가들을 모두 떠올려 봤지만 분단 상황을 그녀만큼 진지하게 고려하며 표현하는 안무가들은 없었기 때문에 답을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자샤 발츠는 제게 예술가라면 분단과 통일을 정치적인 상황보다 개인적인 현실로 체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프로듀서나 프리젠터들이 한국 안무에서 그렇게 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국의 무용가들이 분단 상황과 자신을 분리하고 통일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반도 통일을 유토피아로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토피아는 1516년 토마스 모어가 쓴 소설책의 제목에서 유래합니다. 토마스 모어는 그리스에서 조타와 아니라는 유를 분리하고 장소와 땅을 의미하는 토피아를 합성해서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좋기는 하나 이 세상에 없는 곳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즉 유토피아는 상상할 수는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유토피아 실현을 정책으로 내세웠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분단선이 존재하고 휴전 상태인 남북 관계는 그래서 연속적으로 긴장 상황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남북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원칙적으로 보류 및 중단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가 단행되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전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반도의 긴장 분위기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평화 통일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5대 국정 목표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을 포함하면서 남북 관계에는 청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 동북아 이웃국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통일 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는 2018년 2월에 북한의 평양 동계올림픽 게임 참가를 끌어냈고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에는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통해 65년간 지속된 정전 체계를 평화 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순조로웠던 한반도 평화협력 프로세스는 핵심 과제인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는 또다시 경색되었습니다. 북한은 기대했던 대북 경제 제재 조치가 풀리지 않자 남한과 대화의 문을 닫고 모든 지원을 거부하고 급기야 올해 6월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남한의 동의 없이 폭파하였습니다. 이렇듯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남북 관계 속에서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기는 하지만 당장의 실현이 어려운 유토피아며 오지 않은 미래인 것입니다. 미소 냉전 체제의 완화 속에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예측하지 못한 어느 날에 갑자기 붕괴되고 그 이듬해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루었듯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로 남북한 또한 갑자기 통일을 맞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열리는 부산 민예총회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춤 학술 세미나는 고무적이며 발표자는 독일의 통일 과정과 통독 후 무용계 과제를 우리 무용계의 통일맞이 참고 사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독일 통일과 동독의 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통일의 사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지역에서 국가 분단 현상이 발생했는데 분단의 발생 배경에 따라 내쟁형 분단 국가와 국제형 분단 국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내쟁형 분단 국가는 중국과 대만처럼 내부 혁명의 결과로 갈라진 국가들을 말합니다.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분단이 강요된 국가들은 국제형 분단 국가라고 하는데 남북한과 동서독처럼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안보와 이익을 목적으로 하나였던 국가를 갈라놓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영일에 의하면 동서독과 남북한은 분단의 원인이 다르다고 합니다. 강대국이었던 독일은 이웃을 침략하거나 팽창 정책을 일삼다가 제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을 두 차례나 일으켰으며 연합국들이 새로운 대전을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독일을 동서로 분할 점령하였다고 합니다. 즉 나치 독일의 패전 후 1949년에 영국, 프랑스, 미국 쪽 영토의 합병을 통해 미국 연방공화국 즉 서독이 건국되었으며 소련 쪽 영토에 독일 민주공화국 즉 동독이 건국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약체였던 한반도는 일본에 의해 36년 동안 식민지로 전락하였다가 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주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치상 중요한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권 속으로 끌려가면 세력 균형이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하여 미국과 소련이 남북으로 국토를 분할하였습니다. 이로써 676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1300년 동안 이어져 온 한민족은 외부의 힘에 의해 분리된 채 70년 이상을 적대적인 관계로 대처하게 된 것입니다.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역사적인 통일을 이뤄낸 독일의 통합 사례는 같은 국제형 분단 국가 처지인 한반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독일의 통일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는 독일 통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빌리 브란트를 꼽았습니다. 브란트는 서베를린 시장을 거쳐 1969년에 수상으로 취임하였는데 1970년에 동방정책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정책의 기조에는 동독은 적이 아니며 같은 민족, 통일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선 브란트는 분단으로 굳혀진 동서독 국민의 문화적 이질감 극복을 위해 동독 TV를 전면 개방하여
서독 국민이 안방에서 그대로 시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독 국민이 동독을 방문하거나 반대로 동독 주민이 서독을 방문하면 경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독의 건설 공사를 동독의 사업체에 맡겼고 서독 군인들의 군복까지도 동독 업체에 맡겼습니다. 심지어 동독 속의 섬이나 마찬가지였던 서베를린에 수백 킬로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서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1951년부터 1989년까지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서독 정부는 경제적으로 뒤처진 동독을 무시한 게 아니라 동독의 국력을 발전시켜 동서독이 균형을 이루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동독 도와주기 정책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영일은 브란트 수상의 동방 정책에 앞서 아데나워 수상의 자력 이론이 독일 통일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주장합니다. 1949년 서독의 정권 수립 이후 아데나워 수상은 서방 진영인 낙토에 가입한 후 서독이 동독보다 더 잘 살게 되어야 동독을 흡수하는 통일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자력 이론을 주창하였습니다. 그는 사회적 시장 경제 정책을 채택하여 패전 후에 독일 경제 재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의 통솔 아래에서 에어하르트 경제상이 주도한 독일 경제 부흥과 재건 정책은 독일인들의 단결과 창의를 통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아데나워 정권의 자력 이론의 성과로 300만 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하자 소련과 동독 당국은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세우고 주민 이동을 단속하고 위반자를 처형하기에 이릅니다. 동서독 국경에는 지뢰가 매설되었으며 두 국가는 이후로 냉정의 최전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독일이 통일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일관된 통일 정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독은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바뀌거나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어도 전 정권의 통일 정책을 그대로 개성하였습니다. 통일에 소극적인 세력의 반발이 있었지만 민족 통일이라는 대명제를 철저히 밀고 나갔습니다. 즉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한 구절이 분단 독일을 통일시켰고 오늘의 독일을 있게 한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1989년 9월 초순 동독의 청년들이 헝가리를 거쳐 오스트리아를 경유하여 서독으로 탈주한 사건이었습니다. 동독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헝가리가 1989년 여름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한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를 본 동독 청년들이 새로 뚫린 통로를 거쳐 서독으로 탈주한 간격이 TV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한때 주춤했던 탈동독붐이 다시 조성이 되었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동독 내부에서는 체제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1989년 11월 9일에 동서를 가로막은 브로덴부르크 문 양쪽 장벽에 시민들이 왕치와 도끼를 들고 올라가 시멘트 벽을 부수는 세기의 장면을 연출하였고 전 세계인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렇게 베를린 장벽은 붕괴하였고 이 바탕 위에서 1989년 12월 양독 수상 간의 통일을 위한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통일을 향한 협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듬해 1990년 2월 1일에 동독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서독과의 전면 통일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0년 5월 18일에는 경제, 금융 및 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이 양 정부의 기간별 협상을 통해 체결됐습니다. 양적 통합은 그러나 흡수 통일이었으며 정치제도, 사법제도, 행정제도뿐만 아니라 교육제도, 토지제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 흡수로 일어나는 협의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1990년 7월 1일 발효되면서 양독 간의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이 선언되었습니다. 경제 통합과 사회 통합에 대한 양독 간의 협의가 마무리된 후 서독의 콜 수상과 드메지어 동독 총리 간의 최종 협상을 거친 후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통일국가가 선언되고
12월 2일 연방의회 구성을 통한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며 12월 20일 비로소 독일연방공화국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통일 작업이 종료된 것입니다. 전직 외교관이었던 손선홍은 독일 통일의 특징에 관해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통일이었다. 두 번째, 신속히 이루어진 통일이었다. 세 번째, 독일인들이 주도한 통일이었다. 네 번째, 전승 4개국의 승인이 필요했던 통일이었다. 다섯 번째, 안정 속에 이루어진 통일, 평화 통일이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독일 통일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우리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 겔라흐는 독일 통일은 준비된 통일이라고 보아야 할 측면이 많지만 실제로 성취된 통일은 준비된 통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서베를린의 시장이었던 월터 만퍼는 그 누구도 진정으로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러고 보니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고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팔라는 큰 변화에는 그것을 암시하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겠지만 이런 징후들이 상성작용을 하여 크다란 변화를 실제로 몰고 올 상황이나 시점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혁명과 같은 사건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들도 이런 변화를 능동적으로 기획하거나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손선홍은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잘된 점은 배우고 독일이 했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되풀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독일 통일의 시사점은 7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우리도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통일 외교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넷째, 통일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준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통일로 인한 이득이 비용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섯째, 북한과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단국의 통일에는 국가 지도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무용계에 주는 그 시사점 아니면 영향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에 따르면 분단 10년을 맞았을 적에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귄트 그라스를 비롯해 독일의 진보주의자들은 정치, 행정, 제도, 경제, 생활상의 통일처럼 밖에서 보이는 측면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심리적 가치관에서 하나로 그 밖으로 보이는 측면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심리적 가치관이 하나로 융합되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주장하며 독일 통일에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하고 났습니다. 이들의 비판에 대해 이영일은 통일이 결국은 인간의 융합을 대전제로 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통일에 못지않게 사회적, 문화적 통일이 중요하며 동독 주민들이 겪은 좌절의 시간이 적지 않았음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동독의 예술가들이나 학자들은 서독인들이 누리고 있던 자유가 막상 그들의 것이 되었을 적에 그 자유에서 한매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들이 획득한 자유가 실상은 시장과 문화 산업이라는 또 다른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일 통일은 부드러운 점령에 이은 서독의 내부 식민지화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귄트 그라스가 이 점을 예리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2019년에 주 독일 한국 대사관과 베를린 humboldt 대학이 공동 주최한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기념 학술 대회에서 베를린 자유대학의 앙케 피들러 교수는 통일이 되면서 서독의 시스템이 동독을 삼켜버렸다. 미디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서독의 영토를 넓히는 형태로 통일이 진행되었다. 왜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 가지 못했을까? 역사를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하였습니다. 당시 학술대회 주제는 장벽은 과연 사라졌는가였으며 독일 통일에서 한국은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나가 부제였습니다. 주최자였던 정봉구 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주로 서독의 시각에서 독일 통일을 바라보았다. 동독의 시각에서 보니 고려할 문제가 많았다고 수려하였습니다.
서독의 시각에서 줄곧 독일과 통독을 보았던 한국의 시야에서 동독은 미지의 상태로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용학자 김수희는 탈영토화, 제영토화가 무용사 연구에 주는 시사점, 움직이고 춤추는 국경의 정치학을 통해 미술학자의 글을 빌어 동독과 서독 간에는 예술 개념의 차이가 있었으며 독일 통일 이후 서독의 예술이 보편적 규준이 되면서 동독의 예술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반도 통합 이후의 북한춤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춤의 미래는 그와 유사한 역사와 체제를 가졌던 동독춤입니다. 마침 동독 출신의 미국 무용학자 앤스 리처드 기어스도프가 9월 13일에 열리는 무용역사기록학회의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위해 작성한 논문 불안정한 미래, 통일과 무용학을 입수하였기에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어스도프는 1949년 소련 점령 지역에서 공산주의 국가로서 건국한 동독의 민족 무용사를 민족성, 이념, 저항,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아카이브적 연구, 비판적 이론, 개인서사 및 공연 분석 등 혁신적인 융합 연구를 통해 조사한 내용을 인민의 몸 1945년 이후 동독의 춤이라는 저서로 펴낸 바 있습니다. 그는 불안정한 미래 독일 통일과 무용학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지난 지금 한때 강력했던 안무들이 남긴 모든 것은 쇠락하고 기록 보관소, 그러니까 아카이브죠. 내 먼지투성이 사본들만 남았다. 이러한 기록물의 상태는 동독춤에 대한 역사화의 결핍을 나타낸다. 나는 거의 30년 동안 동독 무용사를 연구해왔다. 불이 켜지지 않고 난방이 되지 않는 창고와 개인 소작품들의 자료를 추적하고 망설이는 대상들을 인터뷰했으며 통일 이후 계속 폐쇄될 위기에 처한 아카이브를 따라 몇 차례 옮겨진 기록물들을 뒤쫓아다녔다. 이 자료들은 대부분 공식적인 춤 문화를 다루고 있다. 강범위한 아마추어 무용계, 민속무용단, 군대 무용단 등의 동독춤에 관한 자료의 대부분은 개인 소장품으로 흩어져 옛 서독의 아카이브에 묻히거나 아니면 그냥 사라졌다. 아직 남아있는 다른 자료들은 무용단 감독들이나 안무가들 그리고 참여자들의 죽음으로 향후 10년 동안 없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거의 모든 춤 재정은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나는 동독춤에 사라져가는 기록물을 언급할 때 동독춤의 공식적인 보유에 관한 기록부의 복잡한 상황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비공식 무용의 소멸,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 안무 관행에 관한 억압이나 오도, 그리고 사회주의적 춤 움직임이 국가적인 형태로 승인받지 못한 채 이주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든 안무적 노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만이 동독과 그 이후 통일된 독일의 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어스도프는 통일 이후 독일의 무용계는 서독의 무용사학과 안무가 중심이며 동독춤은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학문적으로 발달하고 제도화된 무용 연구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무용학자와 무용가만 동독춤을 연구하거나 재구성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분단 독일의 역사적인 춤과 움직임 구조에 대한 조사와 이해는 역사적인 노력이 따라야 하며 인식론적, 정치적 잠재력과 춤의 존재론까지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수인 박사는 기어스도프의 주장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실제로 독일 통일 이후 독일 무용은 서독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 사례가 수잔 매닝의 독일 신세대 예술가 춤이며 매닝은 이 글에서 20세기 초부터 독일의 역사를 훑어가며 독일 신세대 춤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만 분단 시기에 대해서는 서독 위주의 서술로 일관하였다고 말합니다. 기어스도프에 따르면 역사적 기록뿐만 아니라 동독의 무용 작품도 현재 공연되고 있는 레파토리에 남은 것이 없으며 당시 동독인들의 몸의 기억도 통일 독일의 신체적 코드로 덧입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안무적 실천들과 춤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안무적 노력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글로벌 제국주의의 전체주의적 효과 그리고 서양 헤게모니와 관련된 정치적 문제들을 덮어놓은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어스도프는 분단 시기의 역사를 공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후 사라지거나 오해 혹은 억압을 겪고 있는 무용 실천, 무용 기록, 무용 기억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독일 통일의 경로를 겪게 될 남북 무용학자와 무용가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동독과 서독이나 남한과 북한 같은 서로 다른 사회 제도를 평가할 때 사회주의적 예술이 현대예술, 즉 사회주의 현실주의 용어에서 형식주의 예술과 경쟁한다고 가정되고, 그래서 현대성을 사회의 한 시대로서 우회하려고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안무가와 무용수들이 제작을 단순히 그들의 정치적 사원으로만 감소시키지 않는 춤의 역사적 담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포스트 모던 그리고 세계의 컨템포러리 예술적 작품에 기여한 사회주의 예술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으로 우리는 모더니즘의 지배적 역사를 침식할 수 있고 무용학의 탈식민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결론은 춤을 통한 통일 헤테로피아입니다.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다른을 뜻하는 헤테로스와 장소를 의미하는 토포스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유토피아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인데 반해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즉 헤테로피아는 사회 안에 존재하면서 유토피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실제로 현실화된 유토피아적인 장소들이며 일상으로부터 탈출한 듯한 카니발의 세계나 놀이공원과 같은 공원이 실제화된 유토피아입니다. 헤테로토피아는 개인이 타인 혹은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장소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승려상에 의하면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헤테로토피아적 공간과 시설이 많다고 합니다. 일상의 피로를 보상하는 듯한 노래방과 디스코텍과 같은 공간이 그러하며 박물관과 공원, 심지어 예술공간인 공연장과 전시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폴 그린은 독일은 댄스 플로어에서 먼저 통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어서 피터에 의하면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부터 동독과 서독의 청소년들이 춤을 통해 통일을 이루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베를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무장화가 진행돼 서독 출신의 청년들이 군복무를 기피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베를린은 의무적 병력을 회피하는 특정한 젊은이들을 끌어들였으며 그들에게 대안적이고 창조적이며 예술적인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이전에 사형장으로 사용되던 버려진 건물들이 춤추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공간의 대다수가 불법적이었으나 당국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춤은 젊은이들에게 말보다는 몸으로 연결되는 길이었으며 베를린의 테크노 음악은 정치가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일부를 느낄 수 있는 캠퍼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하여 베를린 댄스 플로어에서는 통일이 완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를린의 댄스 플로어는 독일 통일의 헤테로토피아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초 단계로 남북의 청년들이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즉 헤테로피아가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헤테로피아에 얼마 전에 빌보드 차트 1위를 석권한 방탄소년단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한반도 청년들이 함께 춤을 춘다는 상상은 얼마나 멋진 유토피아입니까? 그러나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입니다. 춤과 같은 예술 교류는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피하는 대안적 교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휴지기에 놓인 상태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문정권의 한반도 프로세스는 복원될 것입니다. 또 지난달에 임명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이인영 구상을 설파하며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앞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정권의 한반도 프로세스의 춤 교류 분야가 신속히 포함되기를 무용계에서는 촉구해야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